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봄날이었다. 내 이름은 순남이고 이 마을 화복리에서 살아온 지 어느덧 70년이 훌쩍 넘었다. 나는 요즘도 하루에 한 번은 마을을 돌며 이웃들의 안부를 살핀다. 누가 쌀이 떨어졌는지 약을 다 썼는지 며느리랑 다투었는지 노인네들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거든. 그날도 나는 장터에서 콩나물 좀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마을 어기 무너진 담벼락 옆에 허름한 기와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앞에서 한 할머니가 허리를 굽히고 깊게 한숨을 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말을 걸었다. 아이고, 김씨댁 할매 아니세요? 왜 이리 젖으셨어요? 그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어깨를 떨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얼굴에 빗물이 아닌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순남씨, 나 이젠 진짜 살 길이 안 보여. 그녀의 말은 끊어지듯 이어졌다. 남편이 죽고 난 후 그의 장사로 진 빚이 남았단다. 생전에 남편은 그래도 조금씩 갚으며 버텼는데 홀몸이 된 뒤론 이자도 갚지 못하고 집까지 빼앗길 위기라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그런 사연 앞에서 위로란 게 얼마나 가벼운지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김씨댁을 지나 집으로 향하는 길, 이번엔 장판지 한쪽이 들린 낡은 초가집에서 꺼이꺼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나는 담을 돌아 마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걸 보았다. 바로 수연이었다. 마을 뒷골목에 사는 26살 된 수연이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 홀로 지내는 과부였다. 수연아, 무슨 일이니? 왜 이리 울고 있어? 내가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자 수연은 고개를 들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오늘이 우리 민우 생일이에요. 6번째. 그녀는 숨을 들이키며 말을 이었다. 지난해 봄 감기인 줄 알았던 아이가 며칠 새 죽어버렸단다. 병원도 너무 멀었고 약도 미처 쓰기 전에. 수연은 자책했다. 자신이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민우가 지금도 꽃을 보고 있었을 거라고. 그 순간 마당 한쪽에 핀 개나리, 꽃이 눈에 들어왔다. 노란색 꽃이 비에 젖어 조용히 떨고 있었다. 나는 수연의 옷깃을 닦아주며 말했다. 민우도 지금 저 꽃을 보고 있을 게야. 그러니 울음은 조금만 참아보자꾸나. 내 눈물이 민우의 시야를 가릴 수 있잖니.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다. 마당엔 개나리 향과 빗물,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가득했다. 나는 수연을 껴안은 채 한참을 토닥여 주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은 조용히 무거워졌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모든 이의 고통이 내게로 옮겨지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내 발등엔 찬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청년 셋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파란 비단에 금사로 수놓은 문양 붉은 띠를 맨 허리하얀 고가를 눌러쓴 모습이 이상할 만큼 눈에 띄었다. 아이고, 요즘은 연극이라도 하나? 저런 옷은 어디서 난담. 나는 웃으며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청년 셋이 갑자기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주변은 조용해졌고 세상은 비에 젖은 풍경처럼 멀어졌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도 모르게 물었다. 거기가 어디냐? 청년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갈 길이 멉니다. 따라오시지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청년들은 저승에서 온 사자들이라는 것을. 내가 살아오면서 저승사자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듣기로는 사람의 목숨이 닿으면 저렇게 곱게 차려입은 사자들이 맞으러 온다 했다. 무섭지도 않았고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가슴 한쪽에서는 조용한 포기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래, 내 나이도 이제 이만하면 살 만큼 살았지.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따라 걷던 청년들 중 하나가 말없이 우산을 씌워주었다. 우산을 들고 있는 손이 놀라우리만치 따뜻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내 머리 위는 이상하게도 마른 듯 평온했다. 우리는 마을을 벗어나 산등성이로 향했다. 비탈길을 돌자 길이 갈라졌다. 익숙한 이승의 길과는 사뭇 다른 연분홍, 안개가 깔린 낯선 길이었다. 거기서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이리 급히 따라와도 되는 건가? 내 며느리는 아직 점심밥도 못 차렸을 텐데 내가 멈칫하며 중얼거리자 청년들 중 가장 키가 큰 이가 부드럽게 웃었다. 걱정 마십시오 할머니. 모든 건 순리대로 됩니다. 그 말이 어쩐지 마음을 편하게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마치 시골 장터에서 보던 주막등 불처럼 반가운 빛이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향 냄새가 퍼져나왔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남녀노소가 아닌 모두가 회색빛 옷을 입은 사람들. 그중 몇몇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보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의젓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앉아 있었고 사자셋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가 바로 옥황상제였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며 이마에 주름을 깊게 찌푸렸다. 이복의 자네들이 지금 데려온 이가 누구라 했나? 사자들이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화복리의 유순남이라 하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맞아떨어졌기에 그러자 옥황상제는 한숨을 푹 내쉬며 손에 들린 대장간 같은 장부를 펼쳤다. 몇 장을 넘기더니 이내에 소리쳤다. 이런 자네들 또 실수했군. 화복리 유순남이라 해도 동네에 이름 같은 이가 둘 아닌가 데려올 리는 올해 겨우 54 된 과부 수암 쪽에 사는 이가 아닌가. 사자들은 놀란 얼굴로 연신 사죄했다. 나도 당황해서 주춤거렸다. 그럼 나는 아직 명예 안 다한 거란 말입니까? 옥황상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말했다. 그렇네. 자네는 아직 8년이나 더 남았구먼. 손자 결혼식도 봐야 할 테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네. 내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자 옥황상제는 사자들을 꾸짖은 뒤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하네 순남 할머니. 괜한 놀람을 드렸구먼. 자 이승으로 돌아가시게. 다만 이리 온 김에 부탁이 있다네. 그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가리켰다. 회색빛 옷을 입은 홀령들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중 몇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기 아직 이승의 소식 전하지 못한 이들이 있네. 혹 자네가 전해주실 수 있을까? 나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이라면 해드리리다. 그렇게 나는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사자셋이 나를 앞뒤로 호위하며 안개 자욱한 길을 걸었다. 돌아가는 길목에서 홀령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중 처음 말을 건 이가 있었다. 키가 크고 희고 가는 수염을 지닌 노인이었다. 이복의 순남 여사. 혹시 이승으로 돌아가신다면 내 아내에게 전해주실 수 있겠소.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무세운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그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나는 생전에 신부자네에게 돈을 빌렸고 죽기 전 모든 빚을 갚았소. 다만 갚았다는 증서를 안방 서랍에 숨겨두었는데 급작스럽게 쓰러지는 바람에 그만.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매달 이자만 갚고 있을 거요. 내 대신 전해주시오. 서랍 3번째 칸 맨 아래 봉투 속에 문서가 있소.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빗방울 같은 따뜻함이 전해졌다. 반드시 전하겠소. 그 말에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고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문득 앞을 가로막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고개를 숙이자 조그만 아이가 두 손을 모은 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할매,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말해보렴. 아이의 눈은 빗물 같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울 엄마, 매일 울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내가 너무 시려요. 손도 가슴도. 엄마가 울면 꽃에 물도 줄 수 없어요. 제발 엄마한테 이제 울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나는 말없이 아이를 안았다. 조그마한 몸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엄마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다. 꼭 전해줄게. 넌 걱정하지 말고 좋아하는 꽃만 생각해. 그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다시 길을 걸었다. 저 멀리 어렴풋이 이승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득한 강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그 강은 안개로 가득했고 어디가 강변이고 어디가 물길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청년들에게 물었다. 여길 어떻게 건너가야 하누? 그러자 사자들 중 하나가 망태기에서 기다란 줄기를 꺼냈다. 보아하니 껍질을 벗긴 삼의 줄기 이승과 저승을 잇는 겨업대라 불리는 다리 재료였다.
그는 그것을 강물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순간 줄기가 물 위에 떠올라 마치 좁고 긴 다리처럼 길게 이어졌다. 여기 위를 조심히 걸으시면 됩니다. 돌아가실 길이요. 나는 주저하며 발을 올렸다. 발끝이 줄기를 누르자마자 작은 파문이 퍼졌고 그 파문이 점점 강 전체로 번져나갔다. 이상하게도 줄기는 흔들리지 않았고 마치 내 발을 받아주는 것처럼 단단했다. 그렇게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겼다. 줄기 다리의 중간쯤 갔을 때 내 뒤에서 사자 중 하나가 조용히 물었다. 순남 할머니 돌아가시면 지금의 일을 기억하실 겁니까?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가 받은 부탁들을 잊을 수가 있겠나. 잊으면 안 되지. 모두 가슴으로 들어왔는 걸. 사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인사했다. 강물 위로 뜬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고 눈앞이 조금씩 선명해졌다. 마침내 줄기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나는 다시 내 몸이 깃들어 있던 병풍 뒤 작은 방 안에 있었다. 방은 조용했다. 희미한 향 냄새와 함께 어딘가에서 재를 올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조용히 상체를 일으켰다. 유세혁. 입술 사이로 작게 새어나온 숨결. 그 순간 주변의 소리가 멎었다. 병풍 너머에서 들리던 사람들의 웅성임도 목탁 소리도 멎었다. 방금 무슨 소리 났어? 누군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와 동시에 병풍을 걷는 손이 나타났고 곧이어 내 큰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어머니.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다. 왜 그리 놀라노? 병풍 뒤에서 뭐 그렇게 떠들고 있었노? 큰아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그대로 뒤로 나자빠지듯 쓰러졌다. 기절이었다.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깨를 으쓱였다. 별일이네. 그 소리에 막내 아들도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 심장이 멈췄다고. 나는 그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말했다. 야야 그게 말이다. 내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 대신 저승에 끌려갔단다. 예, 저승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내려 정돈하고는 방에서 천천히 나왔다. 며느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고 조문객 몇몇은 뒷걸음질 쳤다. 나는 가만히 말했다. 겁먹을 것 없다. 내가 진짜 돌아왔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순식간에 퍼진 이 기이한 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집 앞 마당은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의연했다. 혼령들이 내게 맡긴 그 부탁들을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장롱에서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고운 두루마기에 머리를 빗고 우솥깃을 반듯하게 여미었다.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려고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김씨 댁 말이다. 내 가야 할 곳이 그 집부터다. 그 말에 며느리와 아들은 눈을 마주 보았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나의 걸음은 확고했고 마음은 잔잔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의 눈빛은 다르다는 걸 그들도 알았으리라. 집 밖으로 나서자 비는 이미 그쳐 있었고 하늘은 흐릿한 회청색이었다. 길겐 이른 봄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나는 그중 한 송이를 꺾어 옷깃에 꽂았다. 그리고 조용히 길을 걸어 나갔다. 김씨 댁은 여전히 우중충한 회색 지붕 밑에 잠겨 있었다. 초가 지붕의 이형은 아직도 젖어 있었고 담벼락 아래에는 미처 쓸지 못한 장작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대문 앞에 서자 안에서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내 문이 열리고 어깨가 잔뜩 움츠러든 채 고개를 푹 숙인 김씨 할머니가 나왔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본 순간 눈을 휘둥그레 떴다. 순남씨 아니 그 소문이 진짜였어요. 무슨 소문? 죽었다던 순남씨가 살아 돌아왔다고? 저승까지 갔다 왔다고?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엉뚱한 사람 데려가는 실수 덕분에 말이오? 할머니는 나를 마루에 앉혔다. 구수한 보리차를 내오며 손을 떨었다. 나는 찻잔을 받아든 차에 진지하게 말했다. 김씨 아집나 저승에 갔다가 누구를 만났는 줄 아시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누굴요? 당신 영감. 그 순간 찻잔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에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소리에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 사람이 저승에서 무슨 말을...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영감이 그러더이다. 생전에 신씨 집에서 빌린 돈은 다 갚았다고.
그런데 갚았다는 증서를 안방 서랍 어딘가에 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단다. 할머니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했다. 내가 말을 이었다. 서랍 맨 아래 봉투에 넣어두었다고 하더이다. 우리가 같이 그거 좀 찾아봅시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섰고 나는 그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서랍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옷가지와 묵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넘기던 중 할머니의 손끝이 멈췄다. 베이지색 봉투 하나가 바닥에 붙어 있었다. 봉투를 꺼내 펼쳐보니 거기에는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신부자에게 빌린 금액, 년 뭐라월, 일전액 상환함, 김상근. 그 아래에는 신부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이걸 몰라서 그동안 이자만 갚고 있었네. 허리가 휘도록. 아이고 상근 영감.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만 한숨 쉬고 남은 생은 가볍게 사시오. 영감이 그거 바라고 있더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고마워요 순남씨. 당신 덕분에 내가 살겠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마당을 나섰다. 하늘엔 드물게 해가 얼굴을 내밀었고 방금 전까지 어둡던 집, 아니 따스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내가 문 밖으로 나올 때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꽃들이 깨어나는 듯했다. 그 다음으로 내가 향한 곳은 수연이의 집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이는 여전히 그날처럼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엔 부은 자국이 선명했다. 수연아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보더니 순간 멈칫했다. 마치 유령을 보는 눈빛이었다. 할머니, 진짜 살아 계신 거예요? 그렇다, 진짜다. 나는 조용히 마루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 곁으로 가서 등을 토닥였다. 한참을 그렇게 토닥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연아, 민우를 만났다. 그 말에 수연이는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뭐라고요? 민우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저승에 갔을 때 그 아이가 나한테 부탁을 했단다. 그녀는 숨을 삼키듯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민우가 말하길 엄마가 너무 많이 울어서 자기 손이 너무 시리고 가슴도 아프단다. 자기가 꽃에 물을 주고 싶은데 엄마가 울 때마다 그 손이 차가워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수연은 눈을 부릅떴고 입술을 움찌렸다. 진짜 민우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 내 손을 붙잡고 그 말 하더이다. 자기는 꽃을 너무 좋아해서 꽃에게 물 주는 게 제일 좋은 일이었는데 엄마가 울면 그게 안 된다고. 그 순간 수연은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번엔 꺼이꺼이 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다. 나는 말했다. 이젠 울지 말아라. 민우는 슬픈 얼굴보다 엄마가 웃으며 꽃 돌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더라. 그게 아이가 바라는 일이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으로 나갔다. 거기 민우가 죽기 전 심어두었던 작은 꽃 화분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꽃잎을 만졌다. 민우야, 엄마 이제 안 울게. 내일 너 생각하면서 웃을게. 약속할게. 나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이제 아이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을 것 같았다. 수연이의 집을 나서며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이 완전히 거치지는 않았지만 구름 틈새로 부드러운 햇살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늘을 향해 민우가 손을 뻗고 있을 듯한 상상이 들었다. 수연이의 마음도 이제 조금은 가벼워졌으리라. 나는 그대로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마당에는 아직도 조문객들의 발자국이 남아있었고 병풍은 구석에 조심스레 접혀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가족들이 둘러앉아 내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분명히 숨이 멎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지. 그건 의술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그런 속삭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게 말이다. 나도 아직 좀 얼떨떨하구나. 식구들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며느리 하나가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어머니 식사라도 하셔야죠. 며칠간 아무것도 못 드셨을 텐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다.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있다. 나는 가족들을 마루에 모아 앉혔다. 그들은 모두 조용히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내게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해 주었다. 저승길을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옥황상제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홀령들이 나에게 남긴 간절한 부탁들에 대해서 처음엔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지만 내가 빈문서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짚어내고 민우의 말까지 자세히 전하자 차츰 모두의 표정이 바뀌었다.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앞으로 계속 이런 부탁을 전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구나. 나도 아직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이승과 저승 사이에 무언가 남은 정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걸 이어줘야 가야 하겠지. 큰아들이 무겁게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무리하시면. 나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내 명줄은 아직 8회나 남았단다. 괜히 걱정하지 마라. 그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날 저녁 나는 마을 회관으로 갔다. 마을 이장인 강종필 아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는 처음엔 헛웃음을 치더니 이내 진지한 얼굴이 되었다. 순남이, 내가 자네를 몇십 년 봤지만 이런 이야기를 헛되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알겠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보게나. 며칠 뒤 회관 한켠에 사람들이 모였다. 내가 이야기를 꺼내자 처음엔 수군거림이 있었다. 그러나 김씨 할머니와 수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분위기는 진지하게 변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예전엔 동네에서 밥 잘 나눠주는 인심 좋은 할머니였지만 이젠 사이다리로 불렸다. 이승과 저승 사이를 잇는 다리란 뜻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노파가 조심스레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 모두를 먼저 떠나보낸 뒤 하루하루를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순남씨, 정말 무슨 부탁을 해도 되겠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이라면 얼마든지.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작은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거기엔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단 한 줄. 잘 있느냐? 엄마는 아직도 네가 보고 싶구나. 나는 쪽지를 받아 조용히 품에 넣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누군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보니 이름 모를 청년 하나가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더니 그 쪽지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어머니께 말해주세요. 나도 그립다고. 하지만 울지 마시라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날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노파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내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아이 뭐라 하던가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울지 마시랍니다. 자기도 엄마가 너무 그립다는데요. 그래도 이젠 잘 지내고 있다고요. 노파는 손을 맞잡고 오열했고 나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꿈을 통해 가끔은 조용한 마음속 속삭임으로 저승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러 또 다른 이의 문을 두드렸다. 사람들은 나를 미신이라며 피하기도 했고 신기하다며 술을 사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그런 것들엔 마음을 두지 않았다. 내 일은 단지 마음을 전달하는 일뿐이었으니까 내 안에 남겨진 시간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 또 몇 명의 사연을 풀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며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길을 나섰다. 그해 여름마을의 가장 큰 병고는 복만인의 일이었다. 복만인은 마을 북쪽 끝 초가집에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30대 청년이었다. 평소엔 말이 없고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근면성실하게 밭일을 도맡아 하며 누구에게도 피해주는 법이 없는 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복만이 어머니가 갑자기 실신해 병원에 실려갔고 돌아온 복만이의 얼굴은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며칠째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대문 앞에 걸터앉아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며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되어 몇 번이고 다가가 말도 붙이고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어떤 이는 귀신이 씌었다고도 했고 어떤 이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큰 소리 쳤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아이 마음속 깊은 어딘가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무언가로 얼어붙어 있다는 걸. 나는 어느 날 늦은 저녁 국수를 삶아 보자기 속에 담고 복만이 집을 찾았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만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등 뒤로는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다. 복만아. 그가 고개를 살짝 들었지만 말은 없었다.
나는 마루에 국수를 올려두고 마당가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땅에 떨어진 노을빛이 서서히 붉은빛에서 어둠으로 변해갈 때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어머니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게도 아련한 기운이 느껴졌던 그날 밤의 꿈을 떠올렸다. 내게 말을 걸었던 검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울지도 웃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다. 우리 복만이는 내가 자랑스러웠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를 못 남기고 가는 게 한이오. 나는 천천히 그 말을 복만이에게 전했다. 그의 손이 작게 떨렸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눈빛이 흐려졌다. 그리고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나는 어머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런 날이 더 많지.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남은 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다. 나는 그렇게 그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다. 복만이는 그날 밤 국수 한 그릇을 다 비우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다시 파티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심스레 바라보았고 그날 이후로 복만이의 집에서 묵은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나는 꿈을 통해 또 하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나지막하고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이따금 숨을 고르듯 끊기고 떨렸지만 단호했다. 순남씨, 내 얘길 하나만 들어주이소. 우리 손녀딸, 그 애가 아직도 날 오해하고 있소. 나는 다음날 그 목소리의 기운을 따라 마을 남쪽에 살고 있는 효임이네를 찾았다. 효임은 3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혼인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총명한 여인이었다. 평소엔 단정하고 부드럽던 그녀가 그날따라 초췌하고 창백한 얼굴이었다. 나는 멀찍이서 조용히 불렀다. 효임아, 나랑 찻잔 하나 나눌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마루에 마주 앉았다. 마당에는 붉은 봉선화가 어지럽게 피어 있었고 그 향이 옷깃 사이로 들어왔다. 나는 그 기운 속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다. 너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그거 마음에 두고 있지?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그걸 할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마지막까지 병실에 못 간 걸 너는 자책하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그게 전혀 원망스럽지 않다고 하셨다. 오히려 너를 위해서 숨을 참았다고 하시더구나. 효임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감았다. 눈물이 또르르 흘렀다. 할아버지는 네가 거기 있는 걸 더 힘들어할 걸 알고 혼자 가셨다고 하더구나. 그게 그분의 사랑이었다. 효임은 마치 오랜 무게를 내려놓은 듯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그날 회사에서 퇴근도 못하고 마지막 인사를 못했어요. 평생 짐처럼 안고 살 것 같았어요. 나는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말보다 마음이 닿는 순간이 있다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효임은 매주 목요일마다 할아버지 묘소에 꽃을 놓고 간다. 말은 없지만 마음은 매번 고요히 전해지는 듯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의 걸음은 마을 이곳저곳을 향했다. 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그들이 나에게 남긴 작은 목소리를 대신 전할 뿐이었다. 나는 느꼈다. 이승과 저승은 사실 멀지 않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순간 그들과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갈수록 마을엔 서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논두렁의 벼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고추를 말리던 마당에도 이제는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며 흩날렸다. 그 계절의 정적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내게 속삭이듯 다가오는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북쪽 끝자락 이장내 밭 건너편에 있는 외딴 집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곽 여사였다. 마을에서 잔소리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입이 야무진 노파지만 손주에 대한 사랑만큼은 남다른 이였다. 그날 그녀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들고 온 것은 다름 아닌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순남씨,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나요? 사진 속엔 머리를 짧게 깎고 교복을 입은 소년이 활짝 웃고 있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채 학교 운동장에서 찍힌 듯한 모습이었다. 이 아이가 우리 손자 영철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교통사고로 갔어요. 그런데 요 며칠 밤마다 꿈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우는 얼굴로만 보여요. 나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영철이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겠지. 그날 밤 나는 방 안등불도 끄지 않은 채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곤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다. 운동장에서 나는 체육복의 땀 냄새 같기도 하고 매점에서 나는 단팥빵 냄새 같기도 했다. 그리고 곧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옆에 앉았다. 말없이 등을 기대며 숨을 고르던 소년의 기운, 그것이 영철이었다. 그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나 때문에 계속 죄책감 가지세요? 내가 늦잠만 안 잤어도 그날 자전거 안 타도 됐을 거라고. 나는 소년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 목소리는 떨렸고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했다. 할머니가 그날 등굣길에 나 깨워준 걸 너무 미안해 하세요. 그런데 나는 할머니가 날 깨워준 게 좋았어요. 따뜻했어요. 영철은 그 말만을 남기고 고개를 떨군 차에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곽 여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마당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고 있었지만 눈빛은 다른 데가 있었다. 곽 여사, 영철이 말 전하러 왔어요. 그녀는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날 아침 자네가 영철이를 깨워준 거 그 아이는 고맙고 따뜻했다고 했어요. 자네가 괜히 자책하고 계시는 게 마음 아프다고 했소. 곽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손에 쥐고 있던 해바라기 씨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닦았다. 그 애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했소. 그러니 이제 마음 조금은 놓고 살아도 되겠지요. 곽 여사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엔 가벼운 눈물이 섞여 있었고 깊은 한숨이 들어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어떤 부탁이든 함부로 옮기지 않으려 했고 꿈에 나타나는 말들 하나하나를 정확히 새기려 노력했다. 왜냐면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나를 찾아온 또 하나의 사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왔다. 마을을 떠난 지 15년 된 정수 아범이 찾아온 것이다. 그는 도시에서 사고로 아내를 잃고 어린 딸아이 하나를 남긴 채 고향으로 돌아온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목소리는 마른 이파리처럼 가늘었다. 할머니, 내 아내 혹시 할 말이 있던가요? 나는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그 밤 나는 이상하게도 손을 잡아주는 느낌의 꿈을 꾸었다. 어떤 여인이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목소리를 속삭였다. 우리 정수가 너무 혼자였어요. 아이도 집안도 다 책임지느라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잊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좀 웃었으면 해요. 아이와 함께 소리내어 웃었으면 해요. 그녀의 말은 바람결에 흩어지듯 사라졌지만 내 가슴 속엔 고요히 머물렀다. 그 말을 정수아범에게 전하자 그는 눈을 질끈 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이내 고개를 들어 조용히 웃었다. 그 사람 웃는 걸 참 좋아했죠. 내가 요즘 통 안 웃었나 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웃는 것도 효도요. 혼자 남은 이의 책임이기도 하지.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저녁 아이와 함께 마을 앞길을 걷는 모습을 보였다. 둘은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하며 걸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웃더니 이윽고 소리내어 웃는 날도 생겼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할 일은 많지 않다. 단지 전하는 것,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말, 한마디 놓치고 간 목소리 하나를 이어주는 것. 마을은 여전히 작고 고요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이야기들은 저마다의 색을 품고 있었다. 나의 역할은 그 색들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조용히 지켜주는 일이었다. 겨울이 들이닥치자 마을의 공기는 한층 더 조용해졌다. 눈은 드물게 내렸지만 찬 바람이 뺨을 쓰다듬을 때면 나도 모르게 목깃을 끌어올리게 되었다. 바람은 낙엽을 들쑤시고 외양간의 문짝을 삐걱거리게 했다. 이 계절엔 사람 마음도 움츠러드는 법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앞 도랑가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중학생 아이를 보게 되었다. 윤석이었다. 오죽하면 담임 선생도 말수가 너무 적다고 걱정할 정도로 조용한 아이였고 늘 책가방을 한쪽으로 맨 채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윤석아? 내가 부르자 아이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옆에 앉았다. 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손끝이 얼얼했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운 것 같았다.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아니요. 작게 중얼거린 그의 목소리는 마치 먼 데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같았다.
그럼 왜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니? 아이의 눈동자가 물기를 머금은 차에 나를 향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아버지가 꿈에 나왔어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가 반응했다. 그가 꺼낸 아버지라는 말에 얽힌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 무슨 말씀을 하시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저를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은 작고 차가웠다. 윤서가, 혹시 네가 아버지에게 못했던 말 마음속에 있는 거 그런 거 있니? 윤석이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작게 말했다. 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말도 안 하고 뛰쳐나왔어요.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왜 나한테 관심도 없느냐고. 왜 자꾸 술만 마시느냐고.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그 말 끝에 윤석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었다. 남은 자의 후회란 누구도 대신 지고 갈 수 없는 짐이니까. 그날 밤 나는 윤석이 아버지를 꿈에서 만났다. 그는 자그마한 오두막처럼 생긴 곳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지만 피우진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윤석이, 내가 마지막까지 아이 눈을 마주하지 못했소.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 눈을 피하고만 있소.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금이라도 전해보시겠어요? 그 아이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주 작고 조심스레 한마디를 내뱉었다.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참 많이 부족했다고, 대신 살아내주면 고맙겠다고. 그 말은 바람결에 실려 내 귓게 오래 남았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다시 도랑가에 앉아있던 윤석이를 찾아갔다. 이번엔 따뜻한 고구마 하나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윤서가, 아버지가 말씀이 있으시더구나.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정말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많이 미안하셨대. 아버지가 부족했던 거 다 알고 계시고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셨어. 대신 네가 건강히 살아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윤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두 손으로 고구마를 꼭 쥐었다. 이내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 아버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복잡했어요. 나는 윤석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등은 아직 여리고 가벼웠지만 그 속엔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윤석이는 가끔씩 내 집 마당으로 와서 쑥갓을 뽑아주거나 마당에 빗물을 비워주는 일을 도왔다. 아무 말 없이 일하다가 해가 지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리고 나는 매번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의 마음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라고. 그 무렵 나를 다시 찾은 이가 있었다. 바로 김씨 할머니였다. 처음 봤던 그날보다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다. 순남씨, 나 있잖소. 요즘은 밤에 그 양반 꿈도 안 꾸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진짜로 놓아줬다는 증거지요. 놓는 것도 사랑의 방식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순남씨 덕분에 나 오래간만에 내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당산나무 아래서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내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은 희미했지만 그 안에 작은 이야기 하나쯤 담겨 있을 것 같았다. 겨울은 깊어졌고 마을에도 눈이 드물게 쌓이기 시작했다. 흰 눈은 오래된 지붕 위에 소복히 덮였고 담벼락을 타고 흩트던 갈라진 줄기에도 하얀 숨결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잦아졌고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사람들은 나를 조용히 순남 도령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도령이란 말이 꼭 남정네에게만 쓰이는 건 아닌 듯했다. 마을 사람들에겐 내가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조금은 장난스럽게, 조금은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여전히 매일 마을을 돌았다. 그날도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데 대문 앞에서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성희였다. 젊었을 적 도시로 나갔다가 남편과 사별한 뒤 아이 셋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강인한 인상으로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눈가에는 항상 외로움이 비쳐 있었다.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무언가 마음속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었다. 순남 할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마을 뒷산자락에 있는 약수터로 향했다.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었고 누구나 속마음을 풀어놓기 좋았던 자리였다. 바가지로 물을 떠 손을 씻은 성애인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제 막내 아들 기환이 20살 생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과 여행 가다가 바다에서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며 입술을 다물었다. 그 아이가 꿈에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신 가족이 꿈에 나왔다는데 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쩌면 그 아이는 지금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자네의 허락 없이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다시 그 낯선 안개의 골목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기환이 있었다. 그는 앳된 얼굴에 마른 체구였고 운동화 끈이 한쪽 풀어진 채였다.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내 죽음을 아직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 문턱을 못 넘어가요. 계속 저기서 서성이고 있어요.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럼 내가 엄마에게 내 마지막 말을 전해줄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허락해주면 나도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다음날 나는 성희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아침 일찍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에 작은 호두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다. 기환이를 만났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아이가 그랬어. 엄마가 자신을 놓지 않아서 아직 문턱을 못 넘는다고.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자꾸 이승에 발이 붙는다고. 성희는 눈을 크게 뜨고 한참을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두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 아이가 미안하다고 했다고요. 그래, 그리고 엄마가 허락해주면 마음 편히 간다고. 성희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눈물로 젖은 마당 위에서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기환아, 그만 가거라. 엄마가 괜찮다. 이제 괜찮아. 나는 그녀의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 슬픔은 덜어지지 않아도 이제야 그 아이의 발끝이 가볍게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며칠 후 성희는 나에게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기환이 생전에 좋아하던 노란 수건과 바다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 하나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 혹시 또 꿈에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되면 이걸 전해주세요. 나도 이젠 울지 않겠다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들을 품에 안았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나를 믿었다. 예전처럼 내게 우스개를 던지지 않았고 농담처럼 얘기했던 이승사자라는 별명도 사라졌다. 대신 사람들은 나를 향해 조용히 인사하고 때로는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무언가를 건넸다. 내가 하는 일은 점점 익숙해졌고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들도 하나씩 내게 다가왔다. 내가 꼭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 그저 내 마음을 열고 누군가의 조용한 부탁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다시 저승의 그 강가에 서 있었다. 아마 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은 어쩐지 점점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사자 셋이 나란히 서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조용히 내게 물었다. 순남 할머니, 이제는 익숙하십니까? 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익숙한 건 아니지만 낯설지도 않소이다. 그 순간 강 너머로 수많은 홀령들이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누구는 웃었고 누구는 눈물 짓고 있었으며 누구는 고요한 미소만으로 내게 인사를 대신했다. 나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는 그 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넜다. 네 명은 아직 남아있었고 내 발길이 닿을 곳도 아직 많았다. 봄이 돌아왔다. 살랑이는 바람에 매화꽃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치는 것 같았다. 마을 어귀엔 다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아낙네들은 텃밭을 일구며 겨우내 묵은 흙을 뒤엎고 있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새벽녘의 마당을 쓸고 있었다. 대문 밖에서 가만히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문을 열어보니 17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다. 하늘빛 저고리에 바람에 날리는 머리칼 생소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눈동자. 나는 그를 처음 본 것 같으면서도 오래도록 알고 있던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 전 아직 이승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저는 밤마다 자꾸 저승을 걷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늘 끝자락에서 막다른 안개에 부딪혀요. 할머니가 그 안개를 걷어줄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청년을 마루에 앉혔다. 따뜻한 숭늉한 사발을 내어주며 물었다. 자네 이름은 뭔가? 조현. 무슨 사연이 있어 어린 나이에 저승길을 헤매고 있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말아놓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유서 같은 문장이 보였다.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나는 그 종이를 조심히 접었다. 조연은 말없이 눈물을 훔쳤다. 집에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친구들한텐 항상 괜찮은 척해야 했고 난 내가 나인 게 죄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조연아, 저승길이 아직 너를 데려갈 자리는 아니야. 이승에도 너를 들여다보는 눈이 있어. 다만 그 눈이 아직 너에게 다가올 준비가 안 된 것뿐이지. 그날 밤 나는 조연의 영혼이 자주 머무르던 저승길 꿈에 다시 발을 들였다. 이번엔 안개 너머 누군가의 손이 나를 붙잡았다. 그 아이를 돌려보내주세요. 아직 그 아이는 이승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손은 조연의 아버지였다. 그는 이승에서의 삶을 너무도 엄하게 살았기에 자신이 자식을 제대로 보듬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그 아이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승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조연을 찾아갔다. 아침 햇살이 마루 끝을 따뜻하게 덮고 있었다. 나는 조연에게 그의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전했다. 자네 아버지가 그랬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그 말을 못한 채 자네를 몰아쓴 걸 평생 후회한다고. 조연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한번 살아볼게요. 이승에서 다시. 그는 조용히 마당을 나섰고 그 뒤를 따르는 바람 속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도 많아졌고 내 앞에 조심스레 작은 봉투나 종이 쪽지를 내미는 이도 있었다. 그 안엔 전하지 못한 마음 남긴 말, 후회 부탁들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이젠 나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 한켠에 담아두는 일이 내 몫이 되었다고 믿었다. 어느 날 밤 집 앞마루에 홀로 앉아 있을 때였다. 문이 스르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아니 어쩌면 바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순간 분명히 누군가 내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순남아, 이젠 그만 쉬어도 된다. 그 목소리는 오래전 내 어머니 목소리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딸 목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니요, 아직 더 남았어요. 저기 마을 남쪽 끝에 사는 송노인 댁, 아직 아들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네요. 내일 아침엔 거기로 가야지. 나는 다시 고요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승이든 저승이든 말은 남고 마음은 이어진다. 누군가는 그것을 다리 놓듯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나는 그 일을 기꺼이 하리라.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묻곤 했다. 진짜 저승이란 게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서도 말할 수 있나요?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말은 남습니다. 들으려는 이가 있다면 언제든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걸어간다. 때로는 숨겨진 슬픔 하나를 품고 때로는 무너진 다리 하나를 놓기 위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듯하지만 사실 시작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젯밤 또 다른 목소리가 내 꿈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할머니,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겠어요?